사랑합니다. 기독교와 사회복지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은선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의 기초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하면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생활의 안정을 갖고 교육이라든가 취업, 직업, 의료, 그리고 문화, 노동, 여러 그런 삶에 있어서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서 넓은 의미로 사회의 어떤 방책, 정책을 다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복지가 아동에서 또 청소년, 노인, 장애우 그런 여러 대상자들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것과 그리고 다양한 이제 유형과 무형의 가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을 원조하는 일들을 합니다. 국가가 공적인 부조를 통하여서 국민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회복지에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석이 필요하죠. 그 기초석이 든든할 때 그 건물이 오랜 시간 지나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 건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 공동체와 또는 직업과 삶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안전한 그런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석이 흔들릴 때 그 건물이 붕괴가 되죠.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도 이렇게 든든한 기초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초석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치와 두 번째는 동기,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구성하는 요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사회복지의 기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치라는 것, 첫 번째 이제 동기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를 시작하게 됐느냐, 사회복지를 시작하게 된 배경, 근본적인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치입니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사회복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볼 수가 있겠죠. 크게는 여러 가지 이제 누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가도 필요하고 클라이언트도 필요하고 사회복지도 필요하고 또 민간도 필요하고 사회복지를 또한 추구하는 대상은 누구신지 그 대상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구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또한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기초적인 힘은 바로 동기, 가치, 구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기초를 살펴보면서 사회복지의 또 기본이 우리가 나누는 거,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나의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죠. 관련된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coming on the end of August. Another summer's promise almost gone. And though I heard somewhere
wise man say that every dog will have his day. He never mentioned that these dog days get so long. I asked her to stay, but she wouldn't listen. She left before I had the chance to say, oh, the words it would mend, the things that were broken. And now it's far too late, she's gone away. Every night she would cry herself to sleep. Why does this happen to me? Why does every moment have to be so hard? Hard to believe that it's not over tonight. Just give me one more chance to make it right. I may not make it through the night. I won't go home without you. The taste of her breath I'll never get over. The noises that she made kept me awake. Oh, the weight of things. Close your eyes, make a wish. 그 나눔이라는 거는 아주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나누다 보면 나중에 자기 자신도 많은 걸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나눔이라는 거를 시작할 때 이제 작은 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 장학금을 댄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기부금을 내면서 소문이 나다 보니까 기왕이면 해서 먹자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거를 제가 얻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또는 환경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사회복지가 시작이 됩니다. 무언가를 이제 나누고 싶고 또는 공유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있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복지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바로 동기라고 합니다. 왜 사회복지를 시작을 하게 됐느냐, 무슨 이유로 사회복지를 이제 형성하게 됐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 동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사회복지라는 교과를 배우고 계시는데 이 기독교와 사회복지라는 것도 종교적인 동기로 시작하여 사회복지를 실천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친절, 평화, 희생 이런 기본 정신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형제와 자매처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간의 사랑에 한계가 있고, 인간의 사랑은 좀 이타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아가페적입니다. 뭔가 특별한 대가와 또는 어떤 형태를 요구하지 않고 죄인일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또는 부족하고, 또는 병자에게, 또는 아픔이 있는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이웃이 됐던 예수님의 사랑 실천을 나 또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어서는 거룩한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에 따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 실시 이전에 단순하게 시해한다 또는 동정적인 차원에서 비전문적인 자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동기에 있어서 자선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된다. 조건 없이. 그래서 자선적인 측면으로 이제 종교적인 동기에 의해서 사랑이나 구제를 실천을 하고 있었죠. 사회복지의 역사는 종교적인 자선행위의 전문적인 원조관계로 발전이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사회복지의 출발이 이 종교적인 동기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가 일제강점기, 6.25 전쟁 이런 아주 급박했던 시절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하지만 그 실천하는 또 하나의 도구로서 때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빈곤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는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고, 그리고 고아와 가부 이런 이제 가정이 불완전했던 대상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그러한 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픈 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굳이 많이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런 죄인 또는 아픈 자 또는 심리적으로 고통을 하고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많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종교적인 동기에서 이제 사회복지가 출범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약자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먼저 다가서는 그런 이제 선별적인 사회복지를 실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성경에서 사복음서라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 나타난 사회복지를 몇 구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이라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게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행하는 그런 이제 사랑의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고통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 병을 고치신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를 친히 담당을 하시고 아픈 자들의 그 아픔을 짊어지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내 신체적으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우리 학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이와 같이 이제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치료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맹인 앞을 못 보거나 못 걷는 사람들이 치료하면서 걷기도 하고 또는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고 들을 수 없는 자가 듣고 또 심령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약자죠. 그런 자들을 먼저 찾아가서서 복된 소식,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옮기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이라는 말씀에 의해서는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 다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서번트, 즉 섬기는 자로서의 그런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고 군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람, 이웃을 섬기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대속물은 대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아주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죄인인 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실천을 하고자 이 종교적인 동기에서 사회복지를 시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회복지 기관, 시설, 센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과반수 이상이 거의 이런 종교적인 동기에 의해서 기관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기독교 사회복지를 수강하시고 사회복지를 공부하신 학생들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을 하시고 또 우리 대학의 그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런 성경 말씀에 입각한 설립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잘 4년 동안 배우셔서 그 사랑을 또 현장에 가셔서 실천을 하시는 그런 백성인으로서의 그런 자세와 대학의 그런 정신들을 또한 함께 우리 사회복지 학생들이 공유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하자, 사랑을 해라 라는 그런 사랑의 명령이 있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힘으로 누구든지 사랑하고 또한 그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내 힘과 내 사랑이 아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도 같이 그 사랑을 나누자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회복지의 첫 번째 동기는 종교적인 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이 있죠. 바로 태화복지관이고요. 지금은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이고요.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미 태화복지관에서는 글로벌한 복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함께 그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땅, 그러나 이 땅을 향한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웃을 위해 한국에 온 마이어지 선교사. 마이어지 선교사를 비롯한 여 선교사들의 도전과 헌신으로 섬김과 나눔의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은 1921년 한국 최초의 복지관인 태화여자관을 시작으로 지난 90년간 한국 사회복지의 새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90년 역사를 돌아보며 태화는 100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전국 10개의 사업기관을 포함한 42개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태화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모로코, 캄보디아 등 세계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큰 평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태화복지재단의 모든 사업기관과 태화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시작된 태화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소외된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의 실천입니다. 1921년 태화의 첫 번째 이웃은 당시 가장 소외된 이웃이었던 여성과 아동이었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운 것이 첫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태화의 이웃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연령, 지역,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점차 확대되었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속한 가장 작은 공동체, 가족을 위한 사업을 시작해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모습의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진행돼 개인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태화는 이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지 환경에 맞는 복지관 모델 전수를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가족, 지역, 세계 이웃을 위한 사업을 펼쳐온 태화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사회복지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복지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소외된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하나님의 큰 평화를 실현해온 태화복지재단. 창립 90주년을 맞이한 태화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람들을 차별 없이 끌어안는 섬김과 나눔의 긴 팔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태화는 여러분과 함께 100년의 꿈을 꿉니다. 우리 이웃과 세계를 향해 섬김과 나눔의 긴 팔을 더 크게, 더 멀리 뻗어나가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네, 기독교 사회복지에 있어서 그 사회복지의 동기, 종교적인 동기의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그런 기관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에도요, 민간 차원에서, 즉, 교회에서 이런 종교적인 실천 활동은 사회복지의 중요한 동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의 기초가 있어서 그 동기가 되는 첫 번째
그 조건, 종교적인 동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동기와 공리주의, 전문 직업적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기초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의 동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기초에는 동기, 가치, 구성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동기였죠. 그래서 동기에 있어서 종교적 동기를 살펴보았었고 이 시간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인도주의 동기와 공리적 동기 그리고 전문 직업적 동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요. 인도주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주의는 평등의 기본적인 원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박애주의, 그리고 인도주의, 그리고 평등, 사회정의 등의 이념이 중요한 동기가 되어서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라고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경감하고 나아가서 향락을 증진시키는데 그 원천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도주의는 그 특징을 잘 살펴보면 인간이 계급적으로 상하의 격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평등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타인을 돕는다라는 것은 결코 우월자가 열등자를 천시하여서 원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도주의의 근본적인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많은 사회사업가 그리고 그 밖에 관련된 활동가들은 교정이라든가 주택 그리고 보건 등을 개선을 시도하면서 사회개혁운동과 사회사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사회정의의 실천 면에서 공헌하는 바가 꽤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이념적인 기조로서 우애라든가 자선, 온애, 온정, 그리고 박애 등 같은 것은 사회사업의 그리고 사회복지의 역사와 더불어서 영원한 동반자적인 관계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세계 인도주의 날이라는 그런 그 캠페인 뭐 그런 날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도에 형성이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한번 같이 영상으로 사례를 볼게요. 인도주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인도주의란 인도주의가 뭔지 알아요? 저는 인도주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존중?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차별 없이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 행사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하나씩 찾아봤는데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정부와 그 NGO가 같이 뜻깊은 날을 기념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번에 유엔에서는 6년째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인데요. 저희 한국에서는 처음입니다. 저희가 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난도 많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이나 내전 같은 것도 일어나는데
많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Sad and I will help each other maybe.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Peace. 평등. 사랑.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당신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인도주의적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가 시작이 된 거를 이제 보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공리주의적 사회복지의 동기를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리주의다라고 하면은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19세기에 벤담과 밀이 영국 그리고 그 밖에 영국 학자들에 의해서 제창된 것이죠. 인간 행동의 규범으로서 채택된다라는 것, 그 윤리학설에서 그 원천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인간을 종교적, 도덕적 선입관을 다 배제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가능한 한 자신의 고통을 제거하고 회피하고 최대한 본성적인 향락을 희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리주의적 동기의 본래적인 의도는 영국의 산업혁명과 더불어 일어난 개인주의적 사상의 대도로 말미암아서 사회복지로서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실현을 윤리의 어떤 실천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국민과 사회가 동시에 만족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실천한다라는 측면에서 공리주의적 동기가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내용들이 이러한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복지국가 국민들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공리주의적인 사례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사회복지의 동기는 바로 전문 직업적 동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직, 보건직, 교육직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전문 직업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죠. 그처럼 이제 사회복지도 하나의 전문인으로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직업의 한 분야로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사회복지라는 직업을 택해서 내 삶의 어떤 가치 있는 의미 그리고 평생을 내가 그 사회 현장 속에서 이 일의 가치를 누리고 싶다라고 해서 이 사회복지직을 택하는 그 직업적인 동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회복지의 동기를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종교적 동기를 살펴보았었고요. 이 종교적 동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사회복지를 실천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평등이라는 원리 속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공리주의적이라는 동기에서 누구든지 다 행복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회복지를 택하는 우리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또한 전문 직업에서 인간의 욕구를 전문적인 그런 과학적인 측면에서 제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동기에서 사회복지를 시작을 한 그런 사회복지사들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의 기초 첫 번째 동기를 살펴보았었죠.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치라고 했을 때는 바람직한 것, 선한 것, 여러 가지의 그런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해질 수가 있겠고요. 인간의 어떤 영적이고 지적이고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철학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나 그 대상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을 또한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라는 것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경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또 사회복지의 가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를 다루게 됩니다. 인간 사회가 또는 보편적으로 모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것들을 지속화시키고 또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복지의 가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 두 번째는 인간의 기회균등,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사회적인 책임, 네 번째는 인간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인간 존엄이라고 했을 때는 인간의 천부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인간만이 추구하는 목적과 실천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자유도 있고 그리고 평등도 있고 사회적인 연대도 있고 또한 사회적인 어떤 정의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인간의 어떤 가치와 존엄성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천적인 거는 어떤 인간도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로서 무시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나은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뛰어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존엄한 삶의 권리를 지향하는 그런 존엄 지형 복지 실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존재의 목, 그것이 타인과 더불어서 내 존재에 대한 삶과 권리의 주체를 실현하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그런 엄숙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지국가, 복지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복지 실천의 어떤 시대적 사명으로 보았을 때 자기다움 그리고 자기에 대한 존엄 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엄 그리고 존중하는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존엄한 삶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복지 실천에 수행하는 상호 존엄의 관계를 구축을 하면서 또한 어떤 이런 사회적인 사명 공동체로서의 조직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 존엄에 대한 한번 사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9시 뉴스는 요양병원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연속 보도를 통해 고발했죠. 서로 붙어있는 침상, 그곳에 묶여있는 노인들과 기계적으로 투약하는 항정신성 의약품, 이 모든 것이 존엄한 죽음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었습니다. 누구나 늙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 문제를 취재해온 홍예림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여러 관계자들의 솔직한 말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걸어서 들어간 요양병원 죽어서 나온다는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달여 만에 의식불명 그리고 사망, 정신병약은 매일같이 처방됐습니다. 이렇게 막 약을 먹여가지고 많이 먹여가지고 재우기만 하고 그런 줄 몰랐죠. 코로나19로 못 본 사이 수척해진 노모는 욕창 사기 상태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는 말 잘했어요. 2달 정도 지났나? 일절 말을 안 해요. 가족들 항의에 병원 측 답변은 대개 비슷합니다. 당연한 거니까 면허권자에서 주시기 때문에 제가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 돌아가실 수 있다. 처음부터 보호자한테 그런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 돈 앞에선 죽음조차 거래 대상이 됐습니다. 요양병원 지하 한 장례식장. 여기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4년 정도 되셨어요. 병원 시설처럼 보이지만 운영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설상으로는 지금 운영을 하지만은 임용계약서를 해가지고라도 인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장례식장은 시신을 넘겨받는 대가로 요양병원에 돈을 줍니다. 한 50만 원 정도 얘기하는 것 같던데. 때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될 수도 있을 거고 대한민국의 어느 업체든지 간에 리베이트 없는 업체는 없잖아요. 치료보다 영리가 우선이 된 요양병원 현실. 요양병원 기사 밑에는 차라리 존엄사를 도입하라는 반응도 빗발쳤습니다. 생애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겠다며 연명 의료 중단서를 작성하는 노인들도 늘었습니다. 이걸 안 하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 아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노인네들인데. 복지 선진국 핀란드도 앞서 요양병원 노인들의 약물 남용이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2000년 노인 환자 38%에게 수면제가 처방된 사실이 파문을 일으키자 2010년 처방률을 16%로 줄였습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So alarming system, if too much medicine, some drug, but of course it needs hands, so persons, nurses. 약물을 줄이는 대신 간호 간병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2조 원 가까이 필요한 상황. 재정 투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근데 세금이 올라가야 더 나은 인프라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은 확실하죠. 같이 논의돼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노인 돌봄이 상업화된 시대에도 변치 않는 건 누구나 늙는다는 것. 내가 가도 괜찮은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토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인간 존엄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 클라이언트 중심의 존엄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워커 중심으로 또는 기관 중심의 존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가치 두 번째는 바로 기회균등입니다. 기회균등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 누구나 평등하고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에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꼭 수반되어지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 어떤 사회에서는 재산이라든가 교육, 그리고 지위, 종교, 직업에 의해서 여러 계층으로 분류됐는데 사회복지에서는 이들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일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기회를 주어야 할 그런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의 기본적인 어떤 인간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지 않는 기준에 의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수량적인 평등, 즉 어떤 결과적인 평등도 있어야 된다라는 적극적인 개념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기회평등이죠. 어떤 과정적인 측면에서 누구에게든지 다 동일한 기회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또는 비례적인 평등을 의미합니다. 어떤 열등처우 없이 정말 공평하게 평등의 원리가 제공되었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평등의 기초에서 뭐 균등한 교육권 그리고 법 앞에서의 평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추구해야 될 또는 반영을 해야 될 그런 기회의 균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세 번째는 사회복지 가치의 사회적인 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다르게 개인적인 책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내 문제 또 내가 어떤 행한 원인은 아닐지라도 그거를 공동이 같이 지어지는 책임을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어떤 나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은 누군가는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함께 그 문제를 예방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인간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 인권, 노동, 그리고 뭐 조직 지배에 대한 구조, 공정한 어떤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쥐어지는 공적인 책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기업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같이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업이든 어디든 우리 주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통과 또는 이렇게 시험에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사회적인 연대와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책임 있는 행동과 또는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바로 자기결정권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자발성의 원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인간이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나 욕구, 그리고 개인이 무엇을 요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기술적인 대안 제공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전제가 이루어지는데 각자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태도와 행동의 결정의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또 하나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잠재력 그리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를 잘 충족하는 방향으로 원조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모두가 어떤 목표와 방법을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기결정권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 크게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 그리고 기회균등, 사회적인 책임, 자기결정, 이 4가지가 바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의 기초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사회복지의 기초에 있어서 동기와 가치를 살펴보았죠. 그러면 이번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성에는 크게 객체와 그리고 대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는 주는 자와 받는 자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객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를 실행한다 라고 했을 때 누구를 위한 사회복지이냐라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상자와 객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대상과 객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겪게 되는 생활일 수도 있고 사람이 느끼는 욕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대상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가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사회복지 대상자라는 것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를 형성하는 대상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크게 국가와 그리고 자본가 그리고 노동자와 민간 이렇게 4가지의 객체를 우리가 살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국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정부라고도 하죠. 국가와 정부가 이런 사회복지를 한다. 즉 국민과 개인, 가족, 공동체의 욕구를 충족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객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국가가 주도를 해서 국민들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은 이제 정부의 조세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비용이 사회보험금을 통해서 기여금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보험에 가입한 그런 국민들에게 부여되는 어떤 기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이 바로 이런 국가가 객체가 되어서 제공되는 하나의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민간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법인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 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민간 차원에서도 사회복지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들의 그런 사회복지 비용 예산은 당연히 그들 개인의 어떤 비용, 자산을 통해서 사회복지 기금을 형성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쉽게 우리가 후원자라고 많이 설명을 하죠. 후원자들을 통하여서 사회복지 기금을 조성을 하고 민간인들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본가라는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본가라고 했을 때는 뭔가 정말 이렇게 가진 자, 즉 이제 경제적인 원리 속에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선적인 측면에서 행해지는 그런 사회복지의 객체를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빈자. 그러면 노동자도 사회복지의 객체인가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어떤 누구든지 시민들, 국민들은 사회복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주체자가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자원봉사라는 거, 내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들이고 나의 어떤 신체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누군가의 행복을 나눠주는 일들을 하죠. 따라서 어떤 경제적인 원리 외에도 이런 자신의 시간과 강점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회복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객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후원금을 이제 지원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했더니요, 대부분이 상류층보다는 중산층에서 많은 후원금을 제공을 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런 거를 보았을 때, 꼭 뭔가를 경제적으로 소득이 많은 거를 많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가 아니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실천하고 또 배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면은 누구든지 사회복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원리를 성립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즉 주체는 국가와 민간,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회복지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 이 사회복지를 누가 받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받는 자, 즉 대상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4D와 또는 5대학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D자로 시작하는 4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빈곤과 질병, 그리고 비행과 의존자입니다. 이런 4가지 주요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의 서비스를 받는 그런 대상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5대학, 이전에 우리가 한번 5대학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결핍, 즉 뭔가 욕구가 불충족됐던 사람들, 그리고 무지, 어떤 지식과 정보, 그리고 또 그가 없거나 그럴 만한 의지가 없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질병, 내가 노동의 의지가 있고 삶의 의지가 있지만 몸이 아프고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왔을 경우 이런 노동이라든가 사회 참여에 제한이 되죠. 따라서 사회복지의 이제 서비스를 받는 이제 대상으로 우리가 함께 설명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나태입니다. 게으름이죠. 뭔가 정말 태만하고 노동의 의지가 상실되는 어떤 건강한 몸도 있고 시간도 있지만 일하기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게으름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게으르다는 것은 이제 빈곤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또한 5대학에서 불결, 즉 위생, 청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대상자들을 우리가 사회복지에 있어서 대상자라고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기초에 있어서 우리가 그 동기를 살펴보았고 가치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구성에 있어서 객체와 또는 대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객체, 주체라고 표현을 하죠. 국가, 부자, 민간 또는 노동자의 객체가 있고, 또는 사회복지를 받는 자, 대상자에는 빈곤, 질병, 비행, 의존이 강한 사람, 독립이 안 된 사람이라는 4D의 대상자도 있고, 결핍, 무지, 질병, 나태, 불결이라는 그러한 5대학에 처한 대상자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발표는 직장과 기업의 복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회복지의 가치에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어떤 그 사회공헌 측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직장복지, 기업복지라고 그 복지의 유형, 실천 영역이
형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도 사회복지사 채용률이 꽤 높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기업에서 사회복지를 행한다고 했을 때 그만한 지식과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험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에도 관심이 있고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면은 이런 기업복지를 좀 유념해서 살펴보신다라면 또 한번 유익한 시간이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직장과 기업복지하면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CBMC라는 기구입니다. 한국말로 풀었으면은 한국 기독교 실업인회, 즉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찬 연합회라고 봅니다. 우리 대학하고 MOU가 형성되어 있고 백석 인증제의 인증기관으로 이 CBMC가 같이 이 기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 기업에 이런 사회복지 측면이라든가 기독교적인 그런 직장과 또는 기업의 그 복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이 기구를 좀 조사하시거나 또는 정보를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학생들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